사랑하는 구동아시아사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교과서 174쪽 그리고 175쪽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펜이 왜 이렇게 두꺼울까요? 있네. 자, 여러분, 제목이 냉전체제 항리과 변화, 냉전체제 고착화와 안보동맹의 강화 할게요.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일본이 그 GHQ 제너럴 메가더 장군 지배하에 미 군정 시기를 겪고 있었잖아요. 일본 완전 농업국가 될 뻔했죠. 그런데 중국이 공산화되고 또 우리나라에 이제 북한 들어서고 6.25 터지고 하면서 일본의 여러분 도쿄 재판 흐지부지 처벌하는 둥 마등 둥, 그리고 여러분 이제 주권을 회복시켜주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951년 급하게 막 서둘러서 하면서 우리나라랑 중국은 참여하지도 못하고 일본이 이제 제대로 된 배상도 없이 주권 회복해서 국제사회 복귀했잖아요. 바로 이제 주권국으로서 같은 날에 이제 미일 안보조약 맺어서 이제 미군 그대로 주둔하고 군사 관계 구축하는 모습. 그러면서 이제 동아시아의 방공기지로 일본을 삼겠다. 일본을 삥까뻔쩍한 자본주의 국가로 만들겠다고 미국이 팍팍 지원해 주잖아요. 자,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의 전쟁 책임을 물은 재판이 도쿄 재판, 극동 군사 재판. 자, 그 다음에 미국이 일본의 조속한 재건을 통해 주도한 조약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그럼 바로 같은 날에 뭐도 맺었다? 미일 안보 동맹도 맺었다. 그래서 미국의 동맹국으로 지금까지 여러분 미국한테 쩔쩔매면서 어쨌든 잘 살고 있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본문 볼게요. 냉전 시기 동아시아에서 왜 열전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냉전은요, 이제 2차 세계대전 끝이 원자폭탄 2방 떨어지면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미국과 소련이 또 붙으면 3차 세계대전 됐을 때는 진짜 같이 망할 수 있다. 다 없어질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이제 원자폭탄의 경험 때문에 싸우지 않고 체제 경쟁 그리고 과학기술 발전시켜서 여러분 이제 우주에 사람 보내고 또 이제 우리가 누가 더 잘 사는가 경쟁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큰 두 덩치 미국과 소련이 직접 싸우지는 못하지만 대리전 형태로 동아시아에서 열전이 일어났습니다. 열전 이제 피 터지기 1차 2차 세계대전 사람 싸우는 거. 그러면 자, 열전은 왜 일어났을까? 이거요. 이제 큰 형님들은 싸웠다가는 망하지만은 우선 서로 힘겨루기식으로 이제 요 밑에 있는 똘마니들 있죠.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남한과 북한 이렇게 누구와 누구의 대리예요. 미국과 소련의 대리잖아요. 그래서 6.25 전쟁 같이 이렇게 국소적인 열전이 일어났는데 이게 일어났다. 자료 1과 같이 자료 1에서는 동아시아에서는 이념과 체제를 둘러싼 열전, 미소의 대리전이 진행됐다. 진행됐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제 일본이 1945년 항복하면서 이제 국민당 공산당 국공합작 필요성이 여러분 항일 때문에 있었잖아. 하지만 이제 필요 없다. 그래서 국공내전 본격화됐다. 몇 년부터 몇 년까지? 46년부터 49년까지. 누가 TTT? 네, 대만으로 국민당 장제스. 자, 그래서 국민당은 국민의 지지와 소련의 지원으로 전세를 역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 그럼 국민들 주로 농사 짓는데 토지를 균등하게 나눠준다는 공산당 엄청 환영했죠. 그리고 소련이 지원해주고, 그리고 이거 얘기했죠, 여러분. 국민당이 너무 기존의 기득권 당이어서 너무 부패해서 중국을 대표하는 당이고 미국이 밀어주는데 너무 이제 국민당 지도층이 부패해서 그냥 미국이 대주는 전쟁 물자를 기차체로 바로 공산당이 팔아먹으면서 자기 이제 자기 부를 늘리는 데만 집중해서 그래서 국민당이 부패 때문에 이제 결국 대륙 전체를 다 잃어버리고 섬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장제스. 그래서 이제 대륙의 주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마오쩌둥이 됐어요. 1949년. 패배한 국민당은 타이완으로 이동해서 정부를 수립했고 이후 양안 관계가 형성됐다. 중화민국 수립했고 양안 관계 형성됐다. 여러분 이거 대만 해협을 마주한 두 해안 사이의 관계라고 해서 두 나라가 아니고 양국 관계가 아니고 양안 관계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여기 교과서 여기 나오죠.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자, 한편 이렇다. 그래서 냉정시 열전 우선 첫 번째 뭐 했어요? 국공내전 1946년 49년.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6.25 전쟁 발발 두 번째 문단 있습니다. 볼게요. 한편 미국이 에치슨 선을 발표했대요. 이를 발표하자 북한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미국의 참전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그 에치슨 라인이 어떻길래 이렇게 생각했나? 미국이 여러분 극동 방위선, 미국이 이제 우리 동아시아의 방위선으로 이제 여기까지는 문제가 났을 때 우리 미국이 지키겠다는 방위선인데 뭐가 제외됐어요? 이게 에치슨 라인 보라색 이거잖아요. 이렇게 필리핀 들어갔네. 그죠? 어이 대만 빠졌잖아.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빠졌죠. 일본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대만과 우리나라는 미국이 지켜주지 않겠구나. 우리가 쳐들어가도 미국이 못 본 척 하겠구나. 왜냐? 에치슨 라인 이렇게 그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이 이제 자신만만하게 6.25를 일으켰잖아요. 자, 이거 여러분 에치슨이요.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거든요. 이거 얘기했을 텐데 국무장관이 외교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발표했어요. 자, 이에 자신감을 얻은 북한은 미국이 안 오겠구나. 누구의 동의를 얻어서? 미국은 여러분 소련과 중국의 동의를 얻어서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그래서 동의를 얻었지만 이런 소련은 직접 참전했다고는 하지 않죠. 그냥 우회적으로 실제로 군사를 보냈지만은 참전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이때 한참 모내기 할 때여서 이제 집에 농사일 도우려고 군인들이 많이 휴가를 가서 좀 군이 없었어요. 새벽 4시에 그래 쳐들어왔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북한군이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우세할 수밖에 없죠. 북한이 여러분 준비를 단단히 하고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임시수도 부산으로 옮기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낙동강 방어선 이만큼만 우리나라고 나머지 다 못했어요. 다 여러분 북한 됐죠. 북한 돼서 이제 유엔군이랑 우리가 막 지켰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켰는데 자 뭐를 성공했다. 미국의 주도로 조직된 국제연합군 유엔군이 이거 여러분 국제연합이 2차 세계대전 결과 앞에 1차 세계대전 결과 국제연맹이 생겼는데 국제연맹은 아무런 제재 조치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군대가 없어서 무력 조치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을 갖추고 제재 조치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자 해서 이제 2차 세계대전에 뼈아픈 경험으로 이제 국제연합을 만들잖아요. 딱 여러분 생긴 지 얼마 안 된 국제연합군 유엔군이 여러분 처음이자 거의 마지막으로 활약한 전쟁이 이 6.25입니다. 유엔군이 기세등등하게 이거 인천 상륙 작전을 했어요. 인천 상륙 작전은 미국의 GHQ 대장 사령관 메가더가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원래 물에서 무트로 하는 상륙 작전 있죠. 이게 극악의 난이도래요. 그래서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이었대. 여러분 5,000분의 1이면 여러분 대학 만약 입학 경쟁률이 그랬다면 여러분 원서도 안 넣겠죠. 근데 5,000분의 1에 배팅을 해서 인천 상륙 작전하고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천으로 유엔군이 이렇게 들어오니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허리를 잘라버린 거죠. 그러면서 북한군의 보급로를 차단해서 이제 테러가 막힌 북한군을 선멸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산발도선을 넘어서 더 북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전세를 역전시켜 어디까지 북진했다? 압록강까지 북진했어요. 그래서 압록강, 여기 여러분, 이게 백두산에서 발원한 압록강까지 우리가 이렇게 북진했습니다. 자, 뭐 이렇게 북진했다고 해요. 북진했다. 자, 그래서 거의 이제 한반도를 다 수복할 뻔했는데 누가, 여러분, 중국이 북한을 지원해서, 그래서 여러분 인해 전술 제대로 된 신발도 신지 않고 이제 북한군이 진짜 떼거지로 몰려 내려온 거예요. 그냥 숫자만 믿고.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전선이 우리의 군사 분계선 38도선 부근에서 교착되었습니다. 교착되자 지지부진하니까 뭐가 진행됐다? 휴전 협상이 전쟁이 일어나고 1년여 만에 진행됩니다. 근데 협상이 지지부진 몇 년 동안 계속됐다? 2년 동안 계속됐다. 이게 여러분 제가 그 구모 해설하면서 말해줬죠. 왜 이렇게, 그럼 협상이 왜 이렇게 오래 끌었냐? 서로 여러분 타결이 안 됐다는 거잖아. 이게 무슨 문제냐면 여러분 포로 송환 문제. 포로를 뭐 자동 송환할 것이냐 자유 송환할 것이냐 문제. 그러니까 자동으로 북한군은 북한으로 보내주고 그 남한군 남한으로 보낸다. 자유 송환은 원하는 나라로 보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포로 송환 문제, 이걸로 난항을 겪었고, 또 이제 여러분 군사 분계선 전쟁을 이제 쉬게 되면 군사 분계선은 뭘로 할 거냐? 그럼 기존에 이제 소련과 미국이 이제 그 휴전선을 어디로 할 것인가? 뭘로 정할 것인가? 휴전선. 기존에 요런 미소 군정이 38도선 나눠서 했잖아요. 기존에 38도 선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냥 현재 차지한 만큼, 현재 남한과 북한이 피터지게 그 싸워서 차지한 만큼, 현재 보유지만큼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문제로 뭘 결정할지 난항을 겪었는데, 그럼 포로 송환 문제는 원래 원래 자동 송환이야. 제네바 협정에 의하면 이 제네바 협약이라는 게 여러 번 이렇게 그 서로 모여서 약속을 맺은 건데, 전쟁에서의 이제 인도적 대우에 대한 규정을 여러 번 걸쳐서 한 거거든요. 몇십 년에 걸쳐서. 근데 그 중에 이제 포로 송환은 자동으로 한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 나라 출신으로 도로 자동으로 보낸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 아까 여러분 그 낙동강 전선, 그냥 부산을 임시 수도로 할 정도로 우리 한반도 다 거진 다 부산 빼고는 싹 다 북한이 다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우리 남한 사람인데도 억지로 북한군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포로로 북한군에 잡혔지만은 이 사람들이 자동 송환되면 도로 북한에 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생뚱맞죠. 자기 원래 남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남한 사람 중에서 이제 북한군으로 싸우다가 북한군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도로 우리 남한으로 보내줘야 된다고 막 이승만이 막 주장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승만이 그냥 독단적으로 포로를요 석방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포로를 풀어준 거죠. 그래서 포로 송환 문제는 이렇게 뭐 이승만의 독단적으로 자유 송환하는 바람에 흐지부지 됐고요. 그런데 이제 군사 분계선은 현재 차지한 만큼으로 한다. 하필이면 이렇게 결정하는 바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이 이제 앞으로 그거 협상 내내 치열하게 싸우고, 그리고 현재 보여지만큼 한다 해서 여러분 한 개 고지라도 더 차지하려고 이제 엎치락 뒤치락 막 한 개 고지의 주인이 하루에 몇 번씩 바뀌는 그런 치열한 전투가, 그래서 큰 희생이 여러분 6.25 전쟁 후반기 이제 휴전협정 중에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이 끝나지 못하고 여러분 휴전으로 마무리됐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국군의 주적이 어디예요? 북한이잖아요. 아직까지 우리 휴전 상태니까. 1953년에 3년간의 이런 동족 상잔의 비극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6.25 전쟁은 냉전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6.25 전쟁은 동아시아에서 미국, 한국, 일본, 타이완을 각각 연결한 반공동맹 강화로 이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이 그러니까 소련 중국의 사주를 저런 중국의 그 허락을 받고 쳐내려온 거잖아요. 시급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한국, 일본, 타이완, 미국 이렇게 자본주의 그거 동맹을 각각 연결한 이제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동맹 강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을 대장으로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국민당의 타이완, 또한 자 이제 사이가 더 나빠지는 거예요. 냉전 체제가 완전히 단단하게 고착화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과 지금 여러분 그거 뭐 미국과 일본은 서로 합의했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그런데 자, 일본과 타이완은 우리가 한국과 타이완은 일본 식민지로 힘든 세월을 보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일찍 여러분 일본과 타이완이 국교를 회복하게 됩니다. 1952년. 그러니까 우리 6.25 전쟁 중에 1952년에 일본과 타이완이 일화 평화조약으로 일본과 대만화 이 평화조약으로 국교를 회복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대만은요. 제가 말했죠. 지금도 일본 좋아한다고. 왜냐면 원래 타이완 대만은 원래 독자적인 그 나라였는데 어디에 들어간 거냐면 청나라 그 전성기를 연 강희제 때 정성공 있잖아. 그 명나라 부흥을 외치는 정성공 세력을 진압하면서 대만이 청에 이렇게 포함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200년 동안 그 식민지 같은 취급을 받아요. 청나라로부터. 그러니까 원래 청나라의 집에도 가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여전히 식민지 상태인데 주인만 바뀐 거죠. 청에서 일본으로. 그래서 대만 사람들은 뭐 청나라나 일본이나 다 우리 식민지 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청나라보다 차라리 일본이 좀 잘 대해줬다. 일본이요. 우리는 진짜 바로 일본 본토의 옆에 있는 식민지였어. 진짜 우리는 싹싹 긁었고 대만은 좀 멀잖아요. 대만은 오히려 대우가 괜찮았다고 해요. 그래서 대만 지금도 일본 좋아하고 일빠예요, 대만이. 그래서 이렇게 국교 회복했다. 일찍 회복했죠. 근데 우리나라랑 일본은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일 국교 회복을 둘러싸고는 자 어떤 자료 이하와 같이 반대운동이 양국에서 일어났어요. 한일회담 반대운동. 이거 1964년 이게 누구 때냐면 여러분 박근혜의 아빠 있잖아. 박정희 때거든요. 봐봐. 여러분 박정희가 1964년 3년에 제5대 대통령으로 이렇게 재임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장면 정부 너무 혼란스럽다. 그래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군대를 일으켜서 점령했다. 다시 양심적인 정치인이 나타나면 그런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내 자리를 물려주겠다. 내가 정권을 잡지 않겠다.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군복을 벗고 양복을 입고 이제 여기 보시면 여러분 제5대 대통령 선거 후보 민주공화당 후보로 나왔잖아요. 어떻게 나왔어요? 군복을 벗고 양복을 입고 이거 육군 대장으로 전역하고 난 이후에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5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죠. 1963년에. 그러니까 자기가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이 자리를 주겠다. 다시는 이 땅에 나 같은 불행한 군인이 없었으면 한다. 그렇게 말해놓고 이제 뻔뻔하게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왔잖아요. 나와서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 여러분 정통성이 없잖아.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이제 자기를 지지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경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미 장면 정부가 경제 개발을 세워놨어요. 근데 장면 정부를 뒤엎고 자기가 군사 쿠데타 일으켜서 정권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래서 우리 뭐 한 거예요? 이거 한일회담 한 거거든. 그래서 박정희가 5대 대통령 취임하고 1년 뒤죠. 그래서 한일회담을 그러니까 이런 거 똑같아요. 우리가 흉악 강도한테 진짜 잡혀서 5만 골을 타당해야 했어요. 근데 그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금 받는 거.
이제 우리 아빠가 이제 내가 오만권을 당해서 우리 아빠가 피해 보상금을 받아내는 거랑 똑같은데, 근데 당장 경제개발 자금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또 미국이 막 그거 하라고 우리한테 압박을 넣었죠. 넣어서 이제 한일 국교 회복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한일 회담을 반대하는 운동, 당연히 우리 반대했죠. 보시면, 자, 미국의 지원 아래 한일 국교 정상화 논의가 이루어지자 한국과 일본에서 반대 움직임이 일어났다. 근데 일본에서 일어났다는 것도 의외죠. 한국에서 당연히 일어났고, 한국에서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배상 등이 없는 상황에서 국교를 수립하는 것은 굴욕 외교라는 비판이 높았다. 이거요, 어떻게 수립됐냐면, 일본이 우리한테 그거 잘못했다, 배상금을 내겠다 하는 이런 사죄의 목적으로 뭐 한 언급이라든지 그런 그 이제 배상금목이 아니라 우리나라한테 유상, 무상, 차관 돈을요 이제 이자를 받고 빌려주기도 하고 무상으로 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냥 주는 돈도 뭐냐면 이제 배상금이 아니라 그거 독립축하금 일본한테 독립축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무상 차관과 독립축하금. 근데 일본으로부터 이런 독립축하금 받았다는 게 가해자가 너 지금 나한테서 이제 더 뚜까 안 맞아도 되는구나, 독립축하해 하는 그런 좀 어처구니 없는 돈이긴 한데 이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굴욕 외교라는 비판이 높았어요. 여기 보면 굴욕적 외교를 결사 반대한다 하면서, 이거 여러분 이게 64년이니까 여러분 할아버지 때쯤 되겠다. 자, 그리고 일본에서는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이어져 일본의 평화를 위협할 것을 우려한 반대 목소리. 일본에도 게임 시민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진짜 그 괜히 그 막 일본의 지도층이 이제 그 군국주의로 이제 경도되는 바람에 뭐 여러분 그 계속 전쟁하면서 일본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잖아. 특히 세계 최초로 진짜 원자폭탄도 2방 맞고, 그러니까 다시는 전쟁 안 났으면 좋겠다 해서 평화헌법을 막 지지하는, 일본이 도로요 군대를 보유하고 하는 걸 싫어하는 그런 국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앞으로 어떻게 돼요?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이어지면 이게 뭐다? 결국 일본이 다시 재무장하게 되고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군대를 보유하게 되니까 우리가 다시 전쟁에 내몰릴 수 있다. 그래서 일본의 평화를 위협할 것을 우려한 그런 게인 시민들, 일본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1951년부터, 그러니까 6.25 전쟁 중부터 시작된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 이게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맺은 그 해잖아. 그때부터 이제 한국과 일본을 서로 이제 도로 국교 맺어주려고 미국이 안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전을 못 보이다가 누구 때 그 박정희 정권과 그리고 뭐 이런 경제적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급진전했다. 일본 정권의 경제적 이해관계. 자, 그리고 미국은요, 그 베트남 전쟁에 참전 중이었거든요. 미국의 베트남 문제와 이제 북베트남이 공산화돼서 남베트남에서도 베트콩들이 막 저항하고 있으니까 이제 베트남까지 다 공산화될 수 있다. 이런 위기. 베트남 전쟁으로 돈이 많이 들으니까 경제 위기, 이런 탈피 목적. 그 베트남 문제와 경제 위기 탈피. 그리고 박정희 정권도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경제 개발하기 위한 그거 자금 마련, 이런 게 맞물리면서 급진전했다. 이러한 급전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일 양국 모두에서 우리나라는 굴욕이고요, 일본은요 평화를 위협하는 짓이다 해서 이렇게 일어났다. 자, 결국요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돼서 국교가 재개됐다. 그래서 1965년 6월 22일에 체결된 조약. 자, 국교 수립 이후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청구권 포기 명목으로, 그래서 유무상 차관, 이제 이자를 내거나 유상으로, 그러니까 갚아야 되는 돈, 무상으로 그냥 빌리는 돈, 무상으로 주는 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갚아야 되는 빚, 유상 차관, 또 뭐 독립축하금, 이런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그래서 뭐 자금과 기술을 지원받아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날의 문제를 말끔히 청산하지 못한 채 국교를 수립해서 양국 간 갈등은 계속됐다. 이때 여러분 이제 막 미국의
그 압박을 받고 또 경제 개발 자금을 벌려고 이제 그 자금을 마련하려는 이제 박정희 정부의 그런 목적으로 이 여러분 졸속으로 추진돼서 일본한테 면제부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청구권을 포기하는 명목으로 이제 돈을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징용, 징병, 위안부 이런 문제, 개인적인 보상 이런 거 이미 1965년 한일 기본조약, 한일 협정으로 이미 다 청구권이 소멸됐다 하면서 일본은 안 주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일에 대한 반대운동, 그리고 여러분 38도선 휴전선도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봐봐요. 그래서 38도선 빨간색 선 휴전선 어때요? 이렇게 좀 강원도 쪽으로 많이 올라갔죠. 대신에 뭐 자, 강원도 쪽으로 많이 올라갔죠. 대신에 여러분 38도선에서는 개성이 우리 남한에 들어있잖아. 그런데 지금 이제 개성을 우리가 잃어버렸죠. 잃어버려서 북한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연평도, 소청도, 뭐 그 백령도, 대청도 이런 데도 이제 이거 북한이랑 막 계속 막 북한 도발로 막 우리 국군들 순국하고 하셨잖아요. 우리 북단에 있는 우리나라 섬들. 자, 이제 교과서 175쪽 할게요. 자, 베트남 전쟁과 냉전의 완화. 시간 많이 됐네. 자, 제네바 합의. 스위스 제네바에서 합의를 봤대요. 자, 이게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트남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베트남이요, 일본의 지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 지배 왜 받았냐면, 베트남이 그 이전에는 누구의 식민지였냐면, 프랑스 식민지였어. 여러분 그거 청푸전쟁 기억나요? 1884년에 우리나라 갑신정변 기해야에서 일어난 청푸전쟁 때문에 여러분 그 청나라가 종주권을 행사하고 있던 베트남에 누가요? 프랑스가 식민 지배하고 싶어서 쳐들어와서요. 그 베트남을 두고 청나 프랑스 한판 붙잖아요. 이러는데 청나라가 지면서 프랑스가 뭘 해요? 베트남을 먹어버리죠. 그래서 베트남 식민지가 됐단 말이에요. 프랑스가 베트남의 식민지가 됐어요. 이미 이전에 그 베트남 남부의 4.20은 여러분 보면 1859년에 이제 쳐들어와서 점령하고 4.20전 1862년에 맺잖아요. 이러면서 베트남의 남부 지역을 프랑스가 점령했는데 언제요? 베트남 전체를 다 지배한 건 언제다? 1884년 청푸 전쟁에서 이제 그 청나라가 패배해서 이제 베트남 전체를 프랑스가 식민지화했다. 교과서 130쪽에 이거 1차 4.20조 이런 내용. 그래서 세계성 프랑스의 남부 세계성을 활용한 거. 남부의 4.20 이거 메콩강 유역의 4.20에 이제 4.20 점령에서 4.20 조약 맺은 거. 남부 베트남을 프랑스가 1862년에 점령했고 1884년에 베트남 전역을 다 점령해서 이제 그 베트남 옆에 베트남 이제 서쪽 북부는 여기는 라오스, 여기는 캄보디아, 그리고 옆에 여기는 이제 여기 더 가면 인도 있잖아. 인도 있고 여기 미얀마 있거든. 미얀마. 인도랑 미얀마는 영국 식민지고요. 이 사이에는 어디 여러분 태국은 완충지대로 독립을 유지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있는 반도를 뭐라고 해요? 인도랑 차이나 사이에 있다는 제국주의적 시각으로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이 베트남이 이렇게 식민지배 청푸전쟁에서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지가 되면서 이거 베트남
그리고 베트남 옆에 붙어 있는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이 이게 다 뭐가 되냐면 프랑스령 인도차이나가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여러분 1939년에 2차 세계대전 일어나잖아요. 2차 세계대전에서 프랑스가 독일이랑 싸웠는데 독일 히틀러가 프랑스 파리도 점령해버리고 해서요. 이제 프랑스에는 히틀러한테 충성하는 히틀러 꼭두각시 정부, 뭐, 비시 지역, 온천으로 유명한 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온천물로 만들었던 비시 화장품 이런 거, 비시 화장품이라고 약국 브랜드 있어요. 그래서 비시 정부라는 괴뢰 정부를 만들고 프랑스 여러분 드골이 영국으로 망명 가서 막 레지스탕트 저항하는 거, 독일한테 저항하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가 2차 세계대전 중에 누구한테 지금 아예 나라를 빼앗긴 거예요? 독일한테. 근데 독일의 동맹국이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베트남의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베트남에 2차 세계대전 때 누가 오냐면 프랑스가 독일한테 발리니까 일본이 와요. 일본이 와서 일본이 지배하고 있다가 일본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잖아요. 패망한 이후에 그러면 패망했으니까 와 일본 졌다. 이제 당연히 우리나라처럼 독립될 줄 알았겠죠. 근데 앵걸 누가 다시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프랑스가 내가 식민지 도로 해야겠어 하면서 이 시대착오적인 프랑스가요 이제 도로 베트남에 기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상대로 또 독립전쟁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일본이랑도 싸우고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시 또 기어들어온 프랑스랑 싸운 겁니다. 싸워서 독립전쟁을 벌여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열심히 독립전쟁 했던 사람들이 호치민 이 사람을 친근하게 호 아저씨라 불러요. 우리나라 김구 같은 분이십니다. 아주 검소하고 진짜 베트남 민족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신 분이요. 호치민 정부군 이게 북베트남 정부군이거든요. 주로 호치민 정부군이 사회주의자 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결국 일본이랑도 싸우고 베트남이랑도 싸워서 여러분 디엔비엠푸 전투에서 결국은 베트남을 몰아내면서 이제 베트남이 비엔드 전투. 그래서 디엔비엔푸 지역 이름인데 디엔드 끝났다. 비엔드 끝날 것이다. 그래서 디엔비엔푸 전투에서 이제 호치민 정부군이 프랑스군한테 대승을 거둬서 결국 이제 프랑스가 결국 이제 쫓겨나게 되는 합의가 바로 제네바 합의입니다. 그래서 이 제네바 합의로 누가 철수하고 프랑스가 철수하고 여기 보시면 북위 17도선의 경계로 호치민 정부군은 그 이북으로 프랑스군은 그 이남으로 이동한다. 여러분 우리나라 해방되는 거랑 똑같죠. 우리는 38도선으로 소련 지배 북한 그리고 이제 미국 지배 남한 이렇게 미군정 소련 군정 이런 거 겪고 있는 거랑 우리 38도선 얘네들 17도선. 근데 지금 민간인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우리도 초기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안전 휴전선 되기 전까지나. 근데 자, 군사 경계선은 잠정적이며 정치적 통일 문제는 언제 하겠다. 이거 지금 프랑스를 1954년에 몰아냈는데 언제 여러분? 1956년 총선거의 시행해서 결정하겠다. 이후 프랑스군 총선거 때까지만 주둔을 했다. 2년 더 봐준다. 그 뒤에 다 빼야 된다. 국제감시위원단을 두어 협정위에 감시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해방 이후 같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총선거 하는데 인구 비례 문제로 결국 결렬되고 이제 유엔 감시위원단이 선거가 가능한 지역 남한에서만 해서 여러분 남한 단독 정부가 1948년 8월 15일에 생기니까 북한도요. 48년 9월 9일 날 만들어버리잖아 북한 정부. 그러면서 분단되는데 비슷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결국 2년까지만 프랑스한테 유예를 두고 다 빼야 되고 베트남은 남북한 총선거를 앞두고 있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거 총선거를 하면 여러분 누가 인기 짱일 것 같아요? 호치민 정부군, 이북에 있는 호치민 정부군이 인기 짱일 것 같죠. 그러니까 일본이랑 피터지게 싸우고 프랑스도 여러분 무력으로 몰아낸 진짜 의지의 불굴의 독립운동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북베트남이 앞승할 것이다. 그래서
총선거를 하면 이제 북베트남이 유리한 게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여러분, 북베트남은 이제 그거 공산주의, 남베트남은 미국이 지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지원한 남베트남, 이 베트남 공화국 정부가 선거 시행을 거부합니다. 그냥 우리랑 반대죠. 우리는 북한이 거부했는데 얘는 그거 이제 남베트남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반발한 세력들이 그럼 남베트남 내에서도 이런 공산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베트남 내에서 남베트남 정부에 반발하는 이제 북베트남을 지원하는 공산당들이 뭐를 결성했냐면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을 결성해서 정부에 저장했습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베트남 코뮤니스트, 베트남 사회주의자라고 해서 뭐라고 불러요? 줄여서 베트콩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베트콩은 남베트남의 북베트남을 지지하는 공산당원들, 사회주의자들이에요. 그러면 이걸 누가 뒷배를 봐줄까요? 북베트남의 호치민이 뒷배를 봐주겠죠. 그래서 호치민이 이끄는 북베트남의 사회주의 정권은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베트남 전쟁을 그 인도차이나 전쟁, 냉전의 일부 인도차이나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이제 프랑스랑 베트남이랑 싸운 거. 그런데 아까 이거 제네바 합의로 결국 디엠비엠프 전투의 대승으로 이제 프랑스가 발빼는 제네바 합의. 근데 총선에 반대해서 이제 그 남베트남이 총선을 반발한 베트콩들이 이제 남베트남에서 막 게릴라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트콩을 뒤에서 지원해주는 자가 북베트남의 호치민 정부. 그 지도를 다시 보면 여러분 이게 지금 이거 연두색이랑 이 누렁 연두색 사이 이거 북위 17도선 나눠져 있죠. 나눠져 있는데 지금 빨간색이 영어로 호치민 트레일 되어 있죠. 호치민 루트. 호치민이 이제 여러분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이 직접적으로 싸우진 않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북베트남이 그거 호치민 루트를 통해서 누구를 지원해준다? 그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일명 베트콩들을 지원해줘서 이제 여러분 베트콩들이 남베트남에 저항해서 게릴라전을 펼치는데 막 계속 지원을 해주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직접적으로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이 싸우진 않아도 지금 내전이 벌어졌죠. 남베트남 내부에서 지금 그 베트콩들이 이제 남베트남 정부에 저항하잖아요. 근데 결국 베트콩들은 여기 호치민 루트를 통해서 북베트남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금 남베트남이 무너지는 게 불보듯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발을 동동 구르는 거예요. 지금 이러다가 베트남까지 공산화 되겠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근데 이거 내전이잖아. 심지어 남베트남 내부에서 지금 베트콩들이 이렇게 막 들고 일어난 거지 북베트남이 직접적으로도 개입돼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끼어들고 싶은데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베트남이 북베트남으로 통일될까봐 완전 공산화 될까봐 몸이 달아서 뭐를 조작하냐면 통킹만 사건을 조작합니다. 이제 통킹만은 여러분 바다가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을 만이라고 하거든요. 이 통킹만 사건 여기 보시면 1964년 미국 군함이 북베트남의 통킹만에서 이제 공격을 받았대요. 이 사건이 미국의 조작이래요. 미국이 이제 내전에 끼어들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했다. 우리가 북베트남의 통킹만에서 북베트남한테 공격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참전한다. 우리 미군은 공격하다니 하면서 트집 잡아서 참전했어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에 직접 개입했다. 통킹만이 어디냐면 통킹만 여기 보이죠? 걸프 오브 통킹. 통킹만 여기서 그거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미군 함정이 공격받았다. 북베트남 정부한테. 그래서 우리가 너네들 전쟁에 끼어든다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억지로 투입 잡은 거잖아. 그러니까 미국이요. 안 그래도 명분이 없어 통킹만 사건을 조작했고 혼자서 싸우면요. 이제 너무 자기 욕심 차리는 그러니까 자본주의 진영 지키려는 모습밖에 안 보이니까 뭐 한 거예요. 여러 다른 우방들도 우리 편이 돼서 싸운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제 우리 한국군도 동맹군으로 참전하라고 미국이 요청한 거예요. 미국군 월급을 주고 이제 우리 이제 베트남 파병을 하게 된 겁니다. 베트남 파병 군인은요, 미군의 월급을 받고 우리나라 월급도 받고 이제 월급 더블로 받아요. 그래서 그걸요, 그 돈을 이제 우리가 받아서 그걸로 다 주지 않고 이제 베트남 참전 군인 가족들한테 다 주지 않고요. 그거를 빼돌려서 우리나라 또 경제개발 자금으로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국제시장 거기 보시면 베트남전 참전도 있고 또 뭐도 있었어요. 서독에 간호사로 막 간호사 강부 파견 이런 거 해서 우리가 외화벌이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군은 미국의 동맹군을 참전했고, 그래서 우리 경제개발 하려고요. 이거 여러분 농촌의 희생, 그리고 저고가 정책, 쌀값 싸야 되고, 그리고 노동 집약적 산업, 노동자 임금 적게 받아야 되고, 또요 재벌들한테 특혜 이런 이제 특혜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막 저리로 돈 빌려주고요. 그리고 막 원료 이런 것도 막 그거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뭐 밀가루, 설탕 이런 거요. 그리고 뭐 면화 이런 거, 삼백산업 이런 거 미국한테서 지원받은 거 그냥 그대로 기업에 막 넘겨주고, 재벌 특혜 많이 주고, 그리고 또 뭘로 했냐면 그거 베트남 참전, 그래서 파병해서 돈 벌어온 거 경제개발 자금에 쓰고, 그리고 그거 독일의 광독 서독에 이제 광부랑 간호사 파견 이런 거. 그때 간호사들 그거 국제시장 나왔잖아. 간호사들 당장 말이 안 통하니 당장 가서는 뭐 시체 닦기 이런 거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독일 사람 덩치도 크잖아. 게르만 민족. 그리고 그런 거 시체 닦으면서 기함하고 뭐 이랬다는 내용 뭐 나왔잖아요. 자, 참전하고 또 이제 우리는 미국 동맹군 참전하고 소련과 중국은 북베트남을 지원했다. 그럼 베트남 전쟁은 동아시아 냉전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때보다 더 돈을 많이 썼대, 베트남 전쟁에. 그런데 전세가 불리해져 갔어요. 여기가 여러분 밀림, 막 정글, 이런 울창한 이제 동남아시아 기후에 막 나무 빽빽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 기계화 뭐 이제 부대 이런 게 진압을 못하는 이렇게 첨단 기계 기계 무기 이런 걸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진짜 사람이 이제 막 총 들고 이제 구석구석 해봐야 되는 거. 그리고 막 베트콩들은 땅굴을 파고 막 저항하고, 그리고 여러분 베트콩들이 신망이 높아, 북베트남이 신망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 싸운 거, 프랑스랑 싸운 것도 다 이제 북베트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베트남 주민들도 다 누구 지원해주고, 베트콩도 지원해주고, 그리고 베트콩인지 일반 주민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일반 주민들도 막 다 학살하고 이런 거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밀림에서 이렇게 대나무 죽창 가지고 들고 싸우는 것을 이제 기계화 부대를 못 보내니까 진압을 제대로 못하고 수렁에 빠졌어요. 돈만 엄청나게 쓰고. 그래서 막 이제 반전운동, 재정문제, 인명피해로 궁지에 몰렸습니다. 계속 여러분 이제 미군과 우리나라 군인 인명피해도 크고, 그래서 심지어 밀림 없애버릴 거였다고 막 고엽제 이제 여러분 나무가 고사하는 제초제 이런 거 뿌렸잖아요. 뿌렸는데 그걸 이제 뭐 미군도 일부 맞았지만은 주로 미군은요 이제 뿌린다는 거 알면 이제 철수해버려요. 철수하는데 우리나라 군인들한테 안 알려줘서 우리나라 군인 다 맞아서 우리나라 군인들 고엽제 피해 입은 사람들 많아요. 여기 이 베트남전 참전에서. 그리고 막 이거 또 재정 문제. 돈 2차 세계대전도 뭐 더 썼는데 뭐 안 된다. 또 이런 반전운동은 왜 많이 일어났냐면 이게 이제 호치민 북베트남이요. 이렇게 미국까지 이제 미국이 참전해서 이제 베트콩들을 섬멸하고 이제 북베트남을 공격하고 하니까 이제 북베트남이랑 남베트남이 직접적으로 북베트남이랑 뭐 소련, 중국, 남베트남이랑 미국이 직접적으로 싸우게 되거든. 미국, 우리나라 싸우게 되는데 이때 그러니까 북베트남이 구정에, 그러니까
여러분 음력 1월 1일 날 한번 우리가 다 힘을 다 모아서 급습해보자 하고 미국 대사관을 사이공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공격했어요. 남베트남 수도 사이공 미국 대사관을 공격했는데 그걸 여러분 구정대공세라고 하거든요. 구정대공세를 펼쳤는데 미국 대사관을 공격하는 바람에 공격하는 장면, 미국 대사관이 불바다가 되는 이런 장면, 아비규하는 장면이 다 생중계됐어요. 생중계됐는데 그걸요 미국 국민들이 보고 아니 이렇게 처참하게 베트남에서 싸우나, 아니 이게 무슨 뭐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쳐들어가서 베트남 사람들과 개싸움을 하고 이 베트남 사람들도 개죽음을 당하고 우리도 이렇게 피해를 보는가, 이거 뭐 때문에 싸우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구정대공세에 이제 사이공의 미국 대사관이 불타는 거고 충격을 받아서 이제 막 반전운동 격렬히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 실패했거든. 구정대공세 이제 참패했어요. 호치민 북베트남이. 그런데 이게 방송을 타면서 반전 여론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궁지에 몰린 닉슨 대통령은 도대체 돈만 써 우리 사람 죽어나 잔인하게 저게 뭐냐 반전운동이 일어나니까 닉슨 대통령이 닉슨 선언, 닉슨 도트린을 발표합니다. 1969. 자, 그리고 이제 전쟁을 끝마치는 파리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미군을 베트남에 철수합니다. 1973년. 그러면 닉슨 도트린은 뭐냐면 이거 괜히요 미국이 지금 베트남 내전에 괜히 끼어들어서 트집 잡아서 자기들이 이제 자본주의 정부를 만들려고, 친미 정부를 만들려고 막 쳐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지랖을 괜히 부린 거잖아요. 그래서 닉슨 도트린은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안 하겠다. 닉슨이 발표한 아시아 안보에 관한 외교 전략입니다. 베트남 전쟁과 같은 미국의 개입을 피하고 내란이나 침략에 대해서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대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오지랖 안 부릴게. 그러니까 내란이나 침략에 대해 아시아 각국은 스스로 해라. 우리가 안 한다. 하면서 자기 이제 뭐예요? 지금 베트남전에서 시급하고 이제 손절하겠다는 그런 선언이에요. 너무 안 나대겠다 하는 거.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철수했다. 1973년. 그러니까 겁나 돈 쓰고 이미지 다 깎아먹고 이제 철수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베트남 전에 참전해서 경제 자금 벌고, 그리고 또 미국은 또 일본은요 6.25 전쟁 참전, 6.25 전쟁 터져서 일본이 경제 특수 엄청 누렸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샌프란시스코 강화에도 막 그때 바로 해서 이제 주권국도 되고 미일 안보 조약도 맺고 안보 동맹도 맺고, 또 이제 미국이 일본의 공장 돌려서 일본에서 이제 물자랑 군수 물자랑 뭐 이제 보급품 이런 거 다 사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6.25 전쟁으로 일본이 빵 부흥하고, 또 어떻게 되냐면 베트남 전쟁으로 또 일본이 팍 더 커요. 그래서 일본은 이웃나라 전쟁 6.25 베트남 전쟁에서 이제 미국한테 물자를 팔아먹으면서 신나게 커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트남 전쟁에서 재미를 못 보고 손절각을 막 하고 있던 닉슨 도트린을 발표한 닉슨이 언제 베트남 전쟁 끝마치기 직전에 어디를 방문했다? 중국을 방문합니다. 자, 방문해서 동아시아의 냉전 구도가 완화됩니다. 그 당시에 절친이었던 중국과 소련이 사이가 나빠졌어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 스탈린이 소련에 있잖아요. 스탈린이라는 철로 만든 사나이 이 독재자가 죽고요. 레닌의 후계자가 스탈린이거든요. 여러분 레닌은 사회주의 혁명 성공한 사람. 근데 얘가 죽고 스탈린 독재를 하다가 스탈린도 이제 죽고, 이걸 누가 이어받았냐면 후르시초프 얘인데요. 얘가요 자기가 인기 끌려고 스탈린의 독재를 막 비판하거든요. 비판하니까 그 당시 중국은 마오쩌둥 독재하고 있는데, 얘가 마오쩌둥 독재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스탈린 독재를 비판하는 후르시초프의 영향을 받으면 마오쩌둥 독재를요 인민들이 비판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공산당 다른 당원들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마오쩌둥이 신기해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소련이 사이가 더러워지고 서로 국경 문제 이런 걸로 아르르거리게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이제 닉슨이 중국에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국과 새로운 관계를 미국이 모색합니다. 중국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중소 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은 누구를 통해 미국을 통해 소련을 견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미국은 여러분 원래요 국민당을 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대만이랑 서로 국교를 맺고 있었겠죠. 그런데 양안 관계, 그래서 두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니고 특수한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대만이나 중국이나 하나를 인정하면 나머지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그래서 타이완과 외교 관계를 끊고 이제 누구랑 국교 수립한다? 중국이랑 국교를 수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거대한 대륙 중국이랑 국교 수립하기 위해서 대만 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은 1979년에 이제 중국이랑 국교 수립한다. 근데 수립할 때요, 이제 여러분 데탕트 여러분 화해 무드, 평화 무드 이런 거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거잖아. 핑퐁 외교. 이거 핑퐁 이제 탁구를요 핑퐁이라고 하는데 왔다 갔다 공이 핑퐁 한다고 해서 탁구를 핑퐁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탁구 선수권 대회에 출전한 미국 선수단 기자 중국 방문해서 주은래라는 저원라이 총리 중국 총리를 만나서 건국이요 이제 미중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됐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탁구 선수들이 서로 같이 경기를 하면서 우호를 다지면서 어떻게 됐다고 결국 중소 분쟁을 이용해서 이제 소련이랑 척을 지은 중국이 미국을 통해서 소련 견제하려고, 그리고 지금 아까 베트남 전쟁에서 수렁이 빠져서 베트남이랑 손절가격을 재고 있는 미국은 괜히 중국이랑도 계속 이렇게 아르르거렸다가는 너무 미국의 이제 부담이 크죠. 그러니까 이제 관계를 개선하려고 결국 타이완과 외교 관계 끊고 중국과 정식으로 국교 1979년 수립했다. 자, 닉슨이 중국을 방문한 이후에 이제 일본은 중일 공동성명을 통해서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중국이랑 수교는 72년부터 이렇게 서서히 서로 친해지다가 핑퐁 외교 같은 거 하면 79년에 이제 결국 수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닉슨이 중국을 방문한 이후에 그냥 바로 급진전, 일본은요 이제 중국과 바로 국교를 정상화했다. 그래서 닉슨 독트린.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똘마니 일본은요 바로 어떻게 했다고요? 중국과 중일 공동성명. 자, 언제? 1972년. 그리고 핑퐁 외교 이런 거 한다. 탁구 선수들끼리 교류. 자, 이거 하고 결국 1979년 누구랑 관계 끊고 대만이랑 관계 끊고 미국이 누구랑 중국이랑 이제 외교 관계 맺었다. 미국과 중국교 수립. 자, 대만 불쌍하죠. 자, 그래서 이후 양국은 활발히 경제협력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이제 자본주의 영향을 받아서 개혁, 개방 정책 및 경제 개발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거 뒤에서 배울 거예요. 여러분 등소평이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먼저 부자가 되는 지역부터 부자가 되자. 이런 거 뒤에 해요.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리고 일본 역시 중국이라는 큰 시장에 진출하는 징검다리를 마련했다. 이거 여러분 중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였다. 이건 뭐예요? 대만이랑 관계 끊고 이제 중국과 정식으로 수교 맺은 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예, 여기 좀 세계사 내용도 있네요. 네, 자,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영상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뒤에 이거 레닌 동상 공개되는 거. 아이고 재밌겠죠. 이거 여러분 김정은 아빠 김정일이, 그리고 여러분 우리 김대중 대통령 최초로 남북 정상이 만난 거. 195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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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0년대
그리고 뭐 개성공업지구 이런 내용 우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 끝.